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가설,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설을 주장을 어떤 그 이분법적인 주장, 즉 옳다, 옳지 않다 또는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주장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이 검정 통계란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정규 분포 곡선, 그죠?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있으면은, 일단은 이 안쪽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전체 이 면적을 1이라고 봤을 때, 또는 100이라고 봤을 때, 이 안쪽 하얀 회색 바탕이 95%의 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검정 동결한 값이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그 값이 말이죠. 여기 임의의 임계치 값이 있는데, 요 영역,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그죠? 영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고, 검정 동결한 값이 이 바깥 양쪽 날개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아주 옛날에 공부를 할 때는, 즉 SPSS가 없을 때는 이 그림을 가지고 계산을 일일이 해서 검정 동결한 값이 이 임계치 값보다 크냐 작냐, 그것을 가지고 값을 검증을 했는데요. 뭐 지금은 이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 이 P값,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허용 오차값이죠. 저기 P값이 되겠죠. 그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것을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P값을 말이죠.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는 소위 말해서 유의 수준이라고 해서 알파 값을 가지고 어, 기각 여부, 채택 여부를 판정하게 되죠. 자,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했고, 지금은 통계 프로그램 SPSS를 가지고 P값하고 알파 값만 비교해서 검증을 하는 간단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통계 기초이면서도 조금 헷갈리기 쉬운, 그러면서도 많은 그 복습이 필요한 분야가 될 겁니다. 자, 진행을 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우리가 이 H, 주로 이제 H, 이렇게, 연가설은 H0, 대립가설은 H1,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어진 사실과 현상 혹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하다라고 주장이나 추측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한다. 자, 검증은 어떤 주장이나 말이 실제로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검증값은 어쨌든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오차값이 나오게 되죠. 이 오차값을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얼마만큼 허용을 할 것인가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유의 수준이라고 그런다. 잘 알아두세요.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를 유의 수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호로서 알파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 100을 갖고 봤을 때 5%의 허용 오차, 그죠? 95%는 맞고 5% 정도는 틀려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5%. 이것을 소수점으로 나타나면은 0.05 또는 1%의 허용 오차, 1%의 99%는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어, 따라서 이것을 또 소수로 나타나면 0.01. 이때는 별 두 개.
앞에 0.05는 95%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별 남기. 그 다음에 0.1%의 허용 오차만 하겠다. 아주 엄격한 수준이 되겠죠. 음, 이것은 소수를 나타내면 0.001 따라서 아주 엄격하니까 별 3개를 달아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결과 값을 보면 별이 달려 있어요. 1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2개, 3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하나 달렸으면 5%의 허용오차, 2개 달렸으면 1%만 허용오차, 3개 달렸으면 아주 엄격한 0.1%만 허용한다. 허용오차. 음, 그래서 우리 사회학 분야에서는 주로 5% 허용 오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학 분야니까 표본 조사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 조사했는데 95번 정도는 맞고 나머지 5번 정도는 틀려도 무방하다. 그것은 봐주구마. 왜냐? 표본 조사이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1%라든가 0.1% 아주 엄격한 별 2개, 3개는 주로 금융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그 어떤 그 진료, 오차 이제 이런 것을 따질 때 에, 적용하고 있는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 오차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설 조금 전에 했던 거, 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고요.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자,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뭐, 그거고, 그죠? 보통 가설은 기무가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 기무가설 기준을 하고 있다. 그럼 기무가설이란 뭐냐? 원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되겠다. 원래 알려져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비해서 막상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정보가 틀렸다. 조사해보자. 그러면 100명을 딱 놔놓고 조사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 5명 정도는, 정보가 안 맞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95% 신뢰도에서는 5% 허용 오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정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 그 중에서 6명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면, 그 정보는, 우연한 오차가 아니구나.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을 하고 있다. 기무가설이란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널 하이파시스 해가지고, 이 널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0, 0, 숫자 0이에요, 그냥. 기무, 뭔가, 한자의 냄새가 나면서 또, 종교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기무, 뭐, 되도록, 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어쨌든, 조사해보니까 틀림없다. 기존 정보와 맞다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미가 기무. 알겠죠? 음. 그래서 이것을 기본 가정이라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는 현상과 주장을 말한다. 즉, 사실과 같다. 뭐 조사해보니까 차이가 없네. 사실과 같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이것을 삼고 있다. 기무가설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다음에 대리가설은 이것은 5%의 허용처럼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되겠죠. 조사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5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서 6명이 틀렸다. 정보가 안 맞다라고 경험을 했다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정보는 확실히 기존 정보가 틀렸다. 그럼 다시 수정을 해라. 특히 마케팅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김무가설에 반대가 되는 새로운 주장, 즉 사실과 다르네. 그래요.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립가설은 영어로 H하고 그다음에 1 아래 첨자를 해서 1 H1 김무가설은 H0 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만약에 그죠? 기각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러니까 허용 오차범위 5%, 우리 사회학분에서 주로 5%라고 했을 때, 음, 만약에 기무가설이 기각되어 버리고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통계적 의미로서 뭐라고 쓰냐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차이가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5%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허용 오차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음, 이것을 또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가 유의 수준이고 그것을 우리 사회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5% 정도로 보고 있다. 소수점 포함하면 0.05다. 아, 그죠? 이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오차가 아니라 이 말은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어떤 그 속성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어, 떤 전략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오차에 의한 차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런 말을 많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음, 반드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가설을 기각시키고 대리가설을 채택을 할 때. 음, 그러므로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표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모집단도 이와 같은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통계 결과가 되겠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알려진 정보라고 내가 앞서 얘기했는데 우유가 한 팩이 있어요. 자, 보통 우유는 이게 이 겉 표면에 정보가 있습니다. 50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5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ml, 500ml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래요. 연가설은 이것을 지지하는,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가설 A 우유 한 팩의 용량은 500ml다. 500ml다. 그죠? 즉, 이 말은, 음, 모집단의 값은, 그죠? 500이다. 용량이 500이다.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만히 이걸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이거 500이 아닌 것 같아. 500이 넘거나 500이 500보다 적다 이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H1 아니다. 우유 한 팩의 용량 500이 아니다. 500이 아니다.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한 개부터 해가지고 100개를 쭉 나눠놓고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 그죠? 그래서 이제 타 조사를 해보면 뭐 되겠죠. 그래서 이걸 허용 오차를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95%를 할까요? 99%를 할까요? 99.9%를 할까요? 일단 사회가 분야에서는 95%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100개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4개, 5개까지는 용량이 500이 아니더라도 500을 초과하거나 500 이하 미만이면은 그것은 우연한 오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 오차라고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문구 500이라는 것이 속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중에서 6명, 7명, 즉 5명을 초과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는 이것은 우연적 오류가 잘못이 아니고 뭔가 회사에서 생산 공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네들 회사들 빨리 시정하라. 이게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대리가스를 지지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유 한 팩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기무가설과 대리가설을 살펴봤고, 자, 정리를 쭉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설 설정을 해서 이제 유수준을 가지고, 유수준은 우리가 이렇게 알파 값을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별 한 개는 5%,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0.05, 그 다음에 1%의 허용 오차, 이것은 0.01, 별 2개, 0.001은 별 3개. 이렇게 유의 수준을 우리가 딱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뭘 갖다 기준을 삼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가설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기각 영역 양측 좌측 있는데 그냥 이것은 우리가 양측이라고 일단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네. 이게 양측. 양측 영역은 주로 우리가 이제 5%, 그죠? 5%고 양반을 쪼개면은, 그죠? 여기 95%니까, 그죠? 남아있는 게 5%잖아요. 5%면 반반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2.5. 이게 이제 기각 영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것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무가 수를 기각할 기준값, 즉, 기호로는 알파를 쓰고 있다. 알파를 쓰고 있다. 기준값. 음.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무가 수를 기각할 기준값으로서 알파를 쓰고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5%다.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 5%까지는 허용해 줄 거마라고 하는 것이고, 음,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 즉 연가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5%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버리면 이것은 우연히 발생했다고 라고 할 수가 없고 뭔가 공정성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5% 이제 이하라면 5%를 포함해서 말이죠.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리가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알파 0.05란 말은 뭐냐면은 잘못해서 틀렸다고 판단할 확률이 100번 중에서 5번까지는 생길 수가 있다. 그죠?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통계 검사를 하다 보면 실수로 100번 중 최대 5번은 틀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든 오차, 순간적인 이제 판단의 미스, 뭐 그런 식으로 또 좋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한 5%, 5번까지는 봐줄 거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음,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알파는 항상 P 값하고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즉 SPSS를 출력하다 보면은 P 값이 나오고 P 값, 저 probability value, P 값하고 유수준 두 개가 탁 튀어나와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P 값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연가설을 의미하는 건데 연가설에서 우연히 나타날 확률값이야. P 값은 우연히 나타날 확률값. 쉽게 말해서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우연히 나타날 확률값을 얼마만큼 활용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알파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 이제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을 모든 집합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딱 외우세요, 그러면. P값은 뭐냐? 우연히 나타날 확률 값으로서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무한정 우연히 나타날 확률 값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 딱 데드라인을 정해주는데 그것이 유의수준 허용오차, 유의수준 허용오차. 이것을 알파로 판단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의수준은 알파 해가지고 0.055 가로 열고 100분율로 나타나면은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의수준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기준 확률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값은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된 값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 즉 연가설을 의미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부동어가 이렇게 있어요. 알파보다 P가 적다. 그죠? 아, 그죠? 알파가 크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나타나기보다는 이것은 뭔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즉 이때는 기무가스를 기록해버리고 대비가스를 채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반대일 경우는 P값이 알파 값보다 더 크게 될 경우, 즉 우연히 나타날 확률값이 더 적단 말이죠. 이 정도면 이제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무가스를 기억하지 못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요 슬라이드 화면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특히 이게 이제 결정판이란 말이죠. 가설 검정이 결정판인데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논문을 보는 데는 많은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잘 그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이 전체 면적이 1이라고 하면은 요 안쪽 하얀 영역이 연가설 영역이고 이것을 연가설 영역입니다. 95% 신뢰도라고 했을 때 나머지 5%는 양쪽에 흩어져 있겠죠. 여기서 2.5%, 2.5%니까 그죠? 2.5%, 2.5%. 어, 저 알파가 2.5, 2.5의 뜻입니다. 알파가 원래 5야, 5. 반반 나누면 뭡니까? 요 양측이니까 아까 양측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나누면 2.5가 되겠죠? 2.5를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빨간 영역은 임계치를 중심으로 해서 기각 영역인데 기각이란 말은 뭐냐? 연가설을 기각시키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임계치가 어디서 나와, 1.96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그 다음에 2.5는 어디서 나왔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어, 자, 금정 통계량은 공식에 의해서 나오니까 일단 이것은 뭐 생략을 하고요. 그죠? 공식에 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금정 통계량 값이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버렸다. 2.5가 아니고, 그죠? 여기가
1.5다. 1.5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1.96이니까 임계치가 1.5면은 이것은 연가스를 기억시키지 못하는 거죠. 대립가스를 기억시키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검증통계량 값이 2.5가 요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러면 1.96보다 한참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때는 자, 연가스를 기각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예시가 뭐냐면은 뭐 129g인데 무슨 무게를 예시를 들었네요. 자, 120g을 중심으로 오차는 존재할 수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측 오른쪽 플러스 좌측은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는 요 120g을 딱 정중앙을 평균이죠. 중심으로 좌우 허용 오차는 어느 정도 있다. 즉 95% 영역이니까 좌우 허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그 임계치가 1.96인데 그러면 1.96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표준 전기 분포 표를 봐야 돼요. 즉, 이 면적이 95%니까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면은 요 영역만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95 나누기 2 하면은 0.47가 되거든요. 어, 요거. 요것서 요 영역이 0.47호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가 95%니까 자, 치우고. 그죠? 이 전체가 95%니까 이것을 반반 나누면은 0.475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분포 곡선은 표는 요 영역만 보면 우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0.475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맞는 게 뭐냐면 1점, 허리탄데 1.96. 자, 이게 1.9, 0.06. 그래서 좌우 조합을 해보면 1.9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치가 1.96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이 임계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검정 통계량 값이 크냐 작냐, 그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정 통계량의 의미는 뭐냐면 기무가설로부터 몇 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다. 기무가설로부터 몇 배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공개적으로 유의하다. 뭔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임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어 정리니까 자, 크리티컬 밸류라고 해서 95% 신뢰도에서는 집값이 1.96이다.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규 분포국 수상에서 이 집값. 임계치는 유의 수준의 기무가설의 채택과 기각에 관한 오타,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일종의 기각치, 일종의 한계점, 어, 일종의 커트라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대로 그냥 적어봤어요. 요 용어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검증통계량이라는 것은 뭐냐? 음, 중심에서, 즉 기무가설에서 실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한 값이다. 오차가 아니고, 오차가 아니고, 음, 오차 이내냐, 아니냐, 이제 그걸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값이 클수록 오차를 벗어나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차이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다. 검증 통계량 값이 클수록 대립가설이 채택될 확률은 높아진다. 왜? 오차 범위를 벗어나니까. 변수 간의 차이 관계에 영향이 없다면 검증 통계량 값은 그저 기무가설과 일치한다. 자, 검증 통계량으로는 가설 판정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통 P 값을 가지고 많이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P는 자,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대립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P는 연가설을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서 0에서 1까지 값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대리가설이 채택될 확률이 높고 대신 알파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죠. 자, P가 이제 이렇게 쭉 놓일 경우에 기무가설, 대리가설, 허용 오차 범위 넘어선 경우고 자, 연가설의 주장이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대리가설을 채택을 하게 된다. 자, 앞서 설명했던 그 내용 뭐 그대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검정통계라는 공식이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걸 이제 일일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눈에 한번 쭉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나왔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공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차를 분모로 놓고서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가 분자가 크면은 차이가 크면 차이가 있는 거고 만약에 분자가 오차보다도 숫자가 적으면은 그것은 오차 범위 이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연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죠. 음, 그 차이가 있냐 없냐,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영향을 주냐 못 주냐 이제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이 수업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검정통계라는 것은 보통 이러한 분자와 분모의 값을 가지고 따시 되는데 분모는 오차의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뭐 표준오차, 표준오차, 평균오차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교차 분석, T-테스트, 분산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은 추후에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우고 음, 이것은 뭐 가설의 문제인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앞으로 이것은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차이가 없다. 그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될 겁니다. 그 통계랑 이 표시는 이렇게 이제 카이스키와 T값, F값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관분석. 그래서 설명을 이제 했던 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다 이게 이제 하나의 조합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벨 한 개 0.05는 사이가 분야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다. 신뢰도 95%라는 뜻이고 벨 두 개는 99%의 신뢰도 99%가 맞아야 되고 1% 정도 허용 오차만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학이라든가 금융 쪽도 이게 벨 3개짜리를 많이 들고 있어요. 99.9%의 신뢰도, 즉 99.9%가 맞아야 되고 0.1% 정도의 오차는 허용해 줄 거마.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했던 P가 그대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자, P값이 알파보다 크면 오차범위다.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대리가설을 기각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런 말을 쓰고 있고. 반대일 경우에 알파가 크면은 이것은 실제값, 즉 유의미한 값이다. 즉 뭔가 어,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나왔다. 우연적 오차라고는 볼 수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음. 맨 첫 페이지에 나왔던 이 전기분포 곡선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신뢰 수준. 자,
컴피던스 레벨 해가지고 보통 CL이라고 많이 쓰고 컴피던스 인터벌 해가지고 CI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신뢰 구간이고 위에 있는 신뢰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체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고 95%, 99%, 99.9% 확신합니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100번 조사하면은 그 중에서 95번은 실제 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은 이 구간 안에 있을 것이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은 그것을 아, 우리는 전체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고 95% 확신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이제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를 통해서 평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인터벌이니까 범위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값이 있고 오차 범위가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 오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표준 오차를 가지고 만약에 표준 오차를 우리가 5, 즉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은 신뢰 구간은 뭡니까? 95, 105가 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3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5cm이라고 한다면은 그중에서 오차는 표준 편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표준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오차값 2cm가 되겠죠. 그래서 95%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는 따졌을 때 우리 뭡니까 평균 키가 173에서 178 사이가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무가설, 대립가설, 그다음 검증통계량, 그다음 P값, 알파값. 요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논문을 어, 읽고서 해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절반은 학습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